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대행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분이 대선에 출마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아직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15일에 지방 일정으로 광주를 가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도 애매모호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지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광주를 가서 뭐 시장 식당에 가려고 했다가 뭐 거기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손편지만 전달해주고 오고 뭐 그런 행보를 했는데 특히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이상한 해명을 내놨는데 일단 첫 번째 보도가 대선 불출마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언론에서 아니다. 한덕수 대행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대선 불출마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막아야 된다고 주변에 말해왔기 때문에 불출마 아니다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한덕수 대행 쪽이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도 불출마인지 아닌지는 갖다부터 또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행보들, 자, 왜 그러는 건지 출마 의사가 있다고 좀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본인만 알겠죠. 아니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이제 어느 분 인용을 해서 기회주의자 뭐 이런 표현을 썼더니 총리실 간부가 우리 한겨레 기자한테 좀 일종의 항의를 했어요. 네. 아니 그런 심한 표현을 쓰면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뭐 없는 얘기를 만들어 쓴 건 아니고요. 뭐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한덕수 총리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취재하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란 연루설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을 혹시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나름 간보기 대선 야망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평생 관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안 하면서도 뭐 좀 이렇게 내가 책임을 안 지면서 어떻게 내가 좀 이득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책임 회피설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두 번에 걸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봅니다. 처음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안 했었죠. 국회 선출 몫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안 했죠. 그때 이제 제가 1차 한덕수의 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번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법조인 친구죠.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걸 보고 이거 2차 한덕수의 난이구나 해서 저도 진짜 이건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 네. 본인도 지금 뭐 아침 생각하고 저녁 생각하고 또 약간 다를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이 먹고는 싶은데 달려들었다가 혹시 잘못되면 약간 겁도 나고 하니까 뭐 본인이 좀 당황하면서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뭐 이게 사실 분석 대상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억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인 마음 본인도 모른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로 전 언론이 선거운동을 해주는 후보가 물론 역사상 많았었는데 네. 성공한 후보는 별로 없는데 저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이 일어나면서부터 대행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부터 탄핵을 또 이게 탄핵 소추가 되고 다시 어쨌든 뭐 극적으로든 뭐든 살아남게 되고 이 하루하루가 마무리를 어떻게 해낼 거냐. 마지막 소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도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마도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상원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도 모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에 의해 결정을 하는데 워낙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추해 보면요 되게 팽팽한 줄타기를 합니다. 자, 계엄 터졌어요. 이게 내란의 내란이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사실은 했던 것도 한덕수 당시 대행입니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로. 그리고 저는 왜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당시 대표와 함께 한한 같이 국정 수습해내겠다라는 우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도 한 발을 걸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울어가는 무너져가는 윤석열 호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배를 더 빨리 침몰시키는 방식들을 선택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태세를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사실은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왔던 거부권을 또 그대로 행사하고 네. 그래서 탄핵의 목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만약 그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또 갑자기 난데없이 2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모두의 보험을 얹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에 역사적으로 보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큰 공신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주목도를 이끌고 오다가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네.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국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가 의제가 됨과 동시에 국힘은 모든 게 다 꼬였어요 지금은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내심 출마하지 않을 거다. 출마하지 않을 건데 예. 내가 언제 이걸 불출마를 선언하느냐 그거를 이제 잴 수 있다. 그것 또한 가져가는 것이죠 네. 지금. 아무튼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요. 왜 불출마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궁금해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얘기를 안 하고 총리실 간부를 통해서 하는 설명은 트럼프하고 상호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마 외교부나 총리실에서 누군가 정보를 줬던 것 같아요. 미국 쪽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단순한 권한대행이 아니고 이 대선 출마 가능성도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홀대하지 마시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대선에 출마하시냐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누군가 또 슬쩍 흘렸어요. 이런 게 있었다. 트럼프도 인정하는 대선 주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진짜 나올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답변이 다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기자들 중에 납득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안 한다고 하면 되지 그거하고 트럼프 협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본인들 주장은 그렇고 더 신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줘서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듭니다. 그게 실제로 유리할 거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렇게 깊이 있는 정무적 대응이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 순간순간 그거에 대해서 피해 나가는 거고 지금 뭐 광주에 가는 게 대선 행보냐. 제가 볼 때는 하품만 해도 대선 행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대선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네. 하품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불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저러고 나서 좀 쉬실 건가 보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건 한덕수 대행의 의지를 이미 떠난 겁니다. 이미 그냥 한덕수 대행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그냥 투사체인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출직 대통령으로서의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광주에 내려가고 이런 것도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거기 왜 거기 가서 합니까? 아니 원래 권한대행이 민생 행보도 했습니다. 국익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도 국익. 그것도 이제 국익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대선 행보 간복이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본인도 막 여기저기 간보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마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몇 %?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예. 오, 그래요? 0%? 0%. 아, 좀 너무합니까? 트럼프도 보는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네. 일단 0에서 시작하시죠. 네, 0. 알겠습니다. 6%. 5월 3일까지 그만두지 않으면. 그만두고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한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런 요행수가 혹시 발생하면 타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없이 뭐 이럴 가능성을 한 10%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90% 정도는 아마 배짱이 없어서 출마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선 가능성을 0이라고 하고요. 네. 예, 출마 가능성은 한 10좀 남겨놨죠. 두 분 다 10%로. 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런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덕수 추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한덕수 추대를 요청하는 의원만 54명이다. 54명은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 인원의 절반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막판에 지도부에서는 뒤늦게 이제 추대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 얘기하고 있지만 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그렇고 사실 한덕수 대행을 좀 띄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친한계, 한동훈계 쪽에서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친윤계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해가지고 추대론을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있죠.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 이해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해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나쁘지 않고요. 왜? 뭐 같은 평이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도 이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번 대선 사실 진 겁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대선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권을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네. 자, 보십시오. 이철우, 유정복 이런 분들은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그냥 뭐 1차 경선만 뛰고 이제 가서 거고. 이제 다음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겠죠. 그런데 다른 분들. 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이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대선 주자가 되면 네. 바로 그다음에 당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네. 당내 기반이 없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권성동 뭐 이런 분들 다음 당권 노리는 또 친윤석열계 이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한덕수가 대선 주자만 해주고 얼른 비켜주면 그다음에 당권은 우리 친윤석열계가 먹겠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이해관계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일치에 의한 이 당권 쟁탈전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독배를 마신 것이죠. 얼마나 국민의힘이 공공한 처지인가를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 한덕수 대행이 지금처럼 출마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음과 동시에 네. 국민의힘 경선은 꽝입니다. 그러니까 김이 좀 팍 빠지죠. 그렇죠. 나중에 단일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해 버린다. 네.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에게 갔던 희망. 한덕수 대행이 왜 나오냐면 지금은 지는데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이길지도 모른다라는 그 내부의 이 내피셜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 건 맞나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조사 결과가 적게 나오는 걸로 봐서 그게 압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중에 네. 또 일부들이 가지는 게 있을 건데 만약에 자 한동훈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불출마를 명확하게 한다는 말은 이 판 안 되구나라는 명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둘 다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자체가 싸그러드는 거고 출마하지 않으면 판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은 10%의 출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까지. 한동안 그렇게 갈 거다. 그러고 나서 거의 5월 3일이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5월 3일까지 하면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그때 조사 그리고 그때 정치적 분위기 여러 가지를 보고 많은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들을 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이런저런 차출론, 뭐 출마론이 나오지만 사실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여러 가지 서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나올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구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출마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한덕수 출마론 자체 평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없다고 서사가 없다. 서사가 없다. 예, 그래서 자격 없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야 될 분이고 앞으로 내란 특검 이런 게 도입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하는 게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분들의 얘기는 이분은 이제 원적이 호남이다. 네. 전북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뭐 통상 전문가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잘 맞는다. 뭐 그다음에 연세도 많고 뭐 듬직하다 뭐 등등 뭐 이유를 대고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혀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평생 공무원을 하신 분이에요. 정치인과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좀 무모한 데가 있죠. 네. 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달려드는 게 정치인인데 이 관료를 오래 하신 분들은 절대로 위험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선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90%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을 할 분은 전혀 아니다. 명분도 아니고 명분도 관료 없고 출신으로서 예, 약간 이해관계도 잘 안 하기 맞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군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여론조사 얘기 살짝 하셨는데 이게 뭐 출마론이 나온 뒤에 이제 여론조사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추가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말씀 정확하게 그 반기문 총장님이나 그 고건 전 총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스타트는 한 20몇 %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주로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 속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위에서 만들어진 애드벌룬으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은 고점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저점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두 가지 않습니까? 현재가 고점이면은 큰일인 거고 네. 한덕수 대행은 8%가 고점이라면은 이제 네. 크게 많이 떨어질 일이 없어서 좀 안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박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네. 한 번 정도 이벤트가 있겠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사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이 여부는, 저는 미디어나 이번 대선에서 주목거리를 발견해내야 되는 사람들에 의한 창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체를 가질 수 없고, 아까 그 성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동을 줄 수 있는 1인치의 서사도 없는 상황이고, 통상 전문가고 어쨌든 안정성이 있고, 지금 총리잖아요. 대행이잖아요. 네. 통상 전문가가 총리를 하면은 잘 못하고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확 좋아집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상이 그 전문가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질이 장점이 되지 않고 서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냉정하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그렇다고 확장력이 있냐? 확장력도 없어요. 중도에서 그렇게 커지는 것도 없고 결국은 내부에 여기 있는 걸 계란을 옮겨 담는 것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더라고요.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전체 국민의힘 그 후보 지지들 보면은 한대행이 8%대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기존 후보들께 파이가 옮겨간 넓어지지 않아요. 거더라고요. 네. 넓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재명 이제 후보시죠.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요. 여기 안에서 그냥 먹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정도의 맷집이나 파워와 이게 있어야 네. 정치 그래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저는 그러니까 쉽지 않다. 저는 이번 여론조사 보면서 이 간단치 않다, 정확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얘기니까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하고 관료로서 성공을 하시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서울상대 수석 졸업하고 뭐 대학교 다닐 때 행정고 시합 겨울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은 맞습니다. 관료로서. 네. 그리고 이분이 청렴해요. 어디 가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뭐 하다못해 급행료 뭐 이런 뇌물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거 공무원들이 받고 할 때도 이분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요. 그게 이제 집안에서 그 장인 이런 분들이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고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좋은 어르신들을 만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민감한 얘기긴 한데 이분이 자제분이 없어요. 그래서 청문회 할 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관료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마지막 비서실장까지 했죠.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쓰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남한테 이렇게 험한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네. 책에다가 이 한덕수 마지막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써놨어요. 그래요. 본인이 비서실장 하면서 이제 겪은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거네요. 아니, 네. 뭐 미국하고 뭐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런데 뭐 자꾸 미국산 소고기 그냥 대충 미국 편에서 뭐 수입하자 뭐 이렇게 하고 뭐 태도를 아주 뭐 좀 기회주의적으로 취했다 이런 취지로 책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미국과 협상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쪽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도 그래서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협상을 하면 자꾸 미국 쪽에 정보를 좀 빨리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은 정보를 주고 또 미리 미국 쪽의 그 정보를 파악을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의심받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동안 그 조문도 안 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나중에 아주 늦게 오셨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또 총리를 본인이 거의 뭐 해보겠다는 식으로 뭐 손 들다시피 뭐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이건 좀 너무했다 이렇게 좀 약간 좀 개인적으로 환멸감 같은 거를 갖게 된 그 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볼 때는 성 기자님 때문에 출마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호평을 하니까 출마할 수가 아까 없다. 10%라고 5%까지 낮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8%대 지지율 조사는 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1일 조사를 한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48%, 김문수 전 장관이 10%, 한덕수 대행 8.6% 나온 조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횡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격, 이를 다시 세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거 우리에게는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화합의 정치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그는 당선일부터 퇴임일까지 국정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27건의 노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DJ의 친필 메모에 곁들인 해설을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대통령은 어떤 역량과 지혜를 지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출입기자였던 박찬수 저자의 신간 김대중의 국정노트는 2달 뒤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탁월한 인사이트를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반 이재명 빅텐트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다 공감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덕수 대행뿐만이 아니라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여러 그 진보 진영에서까지 다 포함된 빅텐트가 가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지대 중도 보수 빅텐트론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선 때마다 항상 그 잘못된 가설이 횡행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대표적인 게 제3 후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3 후보가 나오면은 정권 교체할 수 있다. 뭐 결국 실패했어요. 92년에 정주영 후보가 제3 후보였고요. 97년에 이인재, 그다음에 2002년에는 정몽준 이런 분들이 제3 후보인데 다 실패했죠. 제3 후보로는 이제 호황된 가설이다 입증이 됐고요. 빅텐트로는 제 기억에는 2012년에 김기식 전 의원이 처음 빅텐트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빅텐트 그때 실패했어요. 2012년에 문재인 후보 중심으로 우리 다 합칩시다. 빅텐트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빅텐트가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도 허구의 가설이다. 이것도 좀 본인들이 새로 용어를 만들든가 해야지. 이걸 그 민주당에서 사용하다가 실패한 쓰다 버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빅텐트론을 얘기하는 건 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실패한 사례들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거 사실 빅텐트가 성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후보를 뽑는 과정에까지는 직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캠핑 기간까지는 텐트가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캠핑이 끝나고 누군가 결정이 되고 캠프파이어 했던 불이 꺼지고 나면 그러면 텐트 걷어야죠. 그 텐트를 걷어야 될 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참여를 안 하시기를 바라고 아직 안 하실 입장 거라고 표명은 안 하신 생각하겠지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또 한쪽에서는 원하듯이 그렇게 넓게 친다고 하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어서 결과로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손을 들어주겠지요. 왜냐하면 빅텐트에 들어오셨으니까. 네. 지지자들이 그분을 찍을까요? 김문수 후보를. 김문수 후보를 네. 본선에서 빅텐트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공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후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후보가 안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캠핑 기간 동안 멋지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걸 알게 되면 텐트가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더 큰 거는 뭐냐면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는 거의 태풍인데 네. 그 텐트 하나 세우면 날아갑니다. 감당하지 못. 그렇군요. 늑대가 아무리 빅텐트여도 제 지금 애가 어려서 요즘 동요를 많이 듣는데 네.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면 네. 지푸라기 집은 다 날아갑니다. 결합력이 없기 때문에 벽돌집이 아니거든요. 네. 정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차곡차곡 쌓여진 그래도 기본적인 이 결속력과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네. 버텨내지는 거지 이걸 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이합집산해가지고 그걸 이겨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는 성공할 수가 없는 네. 그 논리입니다. 지금은 텐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휙 펼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텐트를 옛날 말로 볼대라고 했는데요. 텐트 가운데 기둥을 세워야 텐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둥을 세울 수 없으면 텐트가 쳐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빅텐트는 기둥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걸 주도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빅텐트 치는 것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저는 두려워했던 기둥은 뭐냐면 오세훈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기둥이 딱 되면 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세훈 후보의 한덕수 정의는 그 대행은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됐다. 네. 그러면 거기에 빅텐트를 친다? 그러면 같이 결합하고 이준석 후보가 결합을 하면 자 한덕수 후보는 생존 안전의 보장이라는 가장 큰 이해와 요구가 있어요. 오세훈 후보는 대권이라는 가장 큰 이해와 요구가 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미래 권력이라는 가장 큰 지방선거도 있고 서울시장도 있고 가장 큰 이해와 요구가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크게 충돌하지 않아요. 네. 이 세 캐릭터 자체가. 네. 게다가 공교롭게도 노년층의 허리에 청년층을 상징하는 지지를 다 규합할 수 있는 저는 거군요. 이렇게 꾸려지면 이거는 그냥 이게 팔랑팔랑하는 텐트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지를 끌어내는 제일 큰 힘 중에 마지막 선택의 힘은 승리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이 보이면 네. 이게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 오세훈 후보가 중도 탈락을 딱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입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없다고 그랬죠. 그때까지 이야기 안 했거든요. 아하. 안 하다가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내 표를 모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완주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 대행님은 여전히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아주 희박한 가능성마저도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기둥이 없어서 텐트 기둥이 텐트를 사라졌다. 칠 수가 없을 것이다. 텐트가 칠 수 없다.